우리 친구랑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고고학과 발굴의 의미인데요. 우리 친구도 혹시 고고학이라고 들어봤나요? 고고학은 한자로 구성된 단어인데요. 옛고자, 생각할 고자, 그리고 배울 학자를 씁니다. 그럼 고고라는 뜻만 떼어서 보면 옛것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학자, 배울 학자를 합쳤을 때 고고학의 뜻을 살펴보면 옛날 사람들의 흔적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유물, 유적을 통해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고고학? 유물, 유적을 통해서 과거를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고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발굴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양주시립 해암사지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도 이곳 양주 해암사지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발굴이 과연 뭘까? 우리 발굴이라는 거는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발굴은 땅속에 묻혀있는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꺼내는 행위를 우리는 발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발굴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나무 심듯이 아니면 씨앗을 심듯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유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최대한 유물들이 손상되지 않게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발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말 유물이 나올 수 있는 공간에서 발굴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발굴이라는 것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발굴의 종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학술 발굴,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제 발굴이 있는데요. 학술 발굴은 고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심화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학술 발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술 발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연구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발굴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도 하죠. 그럼 두 번째는 구제 발굴이었죠. 구제 발굴은 학술 발굴처럼 사전에 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공사를 하다가 뭐 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등등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유적지라든가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구제 발굴입니다. 그래서 구제 발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진행되던 공사가 일단은 다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굴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곳에 정말 건설이 돼도 되는지 아니면 댐이 들어서도 되는지 도로가 들어와야도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굴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발굴 조사의 과정을 선생님이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발굴 조사도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책 보고 연구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땅을 파보면 되겠다 해서 그냥 마구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뭐 학교를 다니고 있다거나 뭐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거나 어딘가의 기관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 땅 앞에 옛날에 여기 옛날 집이 많았다고 하던데 그러면 나도 여기 땅 파보면 유물이 나올까? 아니면 유적이 나올까? 하고 막 팠어. 그러면 우리 유물이나 유적이 나올까요? 정말 운이 좋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발굴 조사를 할 때도 사전 조사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순서를 선생님이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료 조사. 옛날 조상님들, 선조들이 남긴 기록물들,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했던 연구책자들을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느 유적지 근처 등등 다양한 내가 발굴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공간이 정해지면 그 공간에 지표 조사를 하게 돼요. 지표 조사는 바로 땅을 조사하는 거예요. 자료를 조사했다면 이제 발굴을 한 땅을 조사하는 거죠. 이 땅은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팔 수 있겠다라던가 아니면 땅의 재질이 어떤 거라든가 정말 이곳에선 유물이 나올 만한 땅의 재질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지표조사예요. 그 지표조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시굴조사라는 걸 합니다. 시굴조사가 뭐냐? 시범적으로 발굴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발굴조사를 하고자 하는 공간에 일정 공간을 정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 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학교 교실 정도 크기라던가 아니면 그 운동장 간만한 크기라던가 일정한 공간을 정해가지고 일정한 크기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발굴조사를 하는데요. 이 시굴조사를 통해서 유물이 나왔다거나 유적지의 어떠한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굴 조사는 성격이나 발굴의 규모에 따라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아니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발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시굴 조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요.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나온 유물들 그냥 우리가 박스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로 옮겨진 다음에 세척을 하기도 하고 부셔진 유물은 다시 복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내에서 진행되는 조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실내에서 센치도 재보고 얘가 어디 사용했는지도 연구를 하죠. 그 연구된 내용들을 마지막에는 보고서로 작성을 합니다. 보고서로 작성된 내용들을 취합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배워나가야 할 역사책에 수록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발굴조사 과정은 총 6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처음 자료조사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선생님이 크게 나눠서 6단계인 거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단계를 통해서 조사 작업, 보고서 작업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발굴조사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간편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조사 과정이 중 하나가 이 발굴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설명했던 고고학 그리고 발굴조사의 과정 중에서 한 가지 간단한 체험을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선생님이 앞서 보여줬던 이 앞장에 보면 회암사지 발굴과 과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물명, 유물 종류, 길이, 재질, 두께, 출토일자, 기록자, 특징 등을 적는 칸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밑에는 네모가 많이 있는 모는 종이가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 실내 작업을 할 때 유물을 연구하면서 유물에 대한 내용을 적는 작업이에요. 보통은 유물 명세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물 명세서 작성하는 거를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근데 집에 난 유물 없는데 뭘 갖고 적어요? 라고 생각하셨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컬러링했던 이 석고 방향제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단순히 석고 방향제지만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죠? 양주 해암사지에서 출토됐던 유물의 모습을 한 방향제예요. 이 방향제를 실제 유물이라고 우리 친구들 상상하면서 명세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유물의 이름은 앞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전시실에 있는 장식기와 용두예요. 용두. 친구도 혹시 앞에 영상을 안 봤다면 우리 전시실 투어 영상을 보고 이 용두가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친구의 이름은 뭐라고요? 용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뿔이 있는 유물을 받은 친구들은 얘 친구도 용두와 함께 기와 위에 얹어져 있거나 뽑혀져 있게 이렇게 생긴 유물 석고 방향제를 받은 친구들 있죠? 이 친구는 바로 기와의 막세기와 중 하나인 토수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뭐라고요? 토수. 이 토수 또한 우리 전시 투어 영상에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혹시 못 본 친구들은 전시 투어 영상을 보면서 토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유물 이름 같이 살펴봤어요. 이렇게 뿔 모양으로 생긴 친구는 토수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용의 얼굴을 한 석고 방향제를 받은 친구들을 용두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아까 우리 용두를 꾸몄죠? 선생님은 용두라고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종류라고 적혀 있어요. 종류는 이 유물이 어떤 종류인지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계속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거 있죠. 장식 기와. 이 용두와 이 토수는 기와의 끝에 달려있는 용두와 토수 장식 기와예요. 그럼 우리 종류는 장식 기와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장식 기와라고 선생님 이렇게 적었어요. 보이나요? 그리고 재질은 이게 만들어진 재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이거 뭐죠? 석고 방향제죠. 그럼 재질을 석고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석고라고 적을게요. 근데 본래 유물대로 적는다면 얘는 석고가 아니죠. 석고가 아니고 한번 불에서 구워진 돌이에요. 그래서 초벌석기라고 적어줘도 무방하겠어요. 초벌석기. 기와는 흙으로 빚어서 불에 한 번 구워지는 형태로 제작을 하는데요. 불에 한 번 굽는다를 우리는 초벌이라고 하고요. 흙을 한 번 구웠을 때는 돌과 같은 형태로 변경이 돼요. 성질이. 그래서 초벌석기라고 적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길이와 두께는 실제 우리 석고 방향제의 길이와 두께를 적어줄게요. 이렇게 선생님 자를 준비했는데요. 이 끝과 끝을 센치를 재어주면 되는데 이 유물에다가 직접 이렇게 재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모는 종이에다가 이 친구를 따라서 그려줄 거예요. 지금 선생님만 따라서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모양을 대고 그려봤어요. 여기서 가로 센치를 재볼게요. 가로 센치를 잴 때 어떻게 되느냐? 가장 끝부분 표시를 해주고 오른쪽과 왼쪽의 가장 끝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줄게요.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 끝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된 거 보이세요? 보이죠? 이 표시된 거를 자를 대고 한번 그려볼게요. 쭉.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선생님이 그었죠? 이 선과 선 사이를 선생님이 센치 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센치는 가로 8.8cm가 나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로 재어줬을 때 가로 8.8cm. 그러면 우리 길이의 가로 8.8cm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럼 세로는 어떻게 잴까? 세로는 어떻게 재면 되지? 선생님이 이 끝과 끝을 연결을 했죠. 그러면은 세로를 잴 때도 가장 윗부분과 가장 아랫부분에 표시를 한 다음에 선을 그어준 다음에 센치를 재주면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편안하게 센치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네모 박스가 됐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다음에 센치를 재볼게요. 딱 6cm가 나오네요. 가로, 세로 6cm.
라고 적어주고, 혹시 친구들 나는 자가 없는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네모칸 하나가 5mm예요. 5mm씩 계산을 해주면 이 전체의 센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두께를 재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두께를 재는 기구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두께 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장 높은 부분과 이 밑부분을 이제 자를 이용해서 재어보도록 할게요. 자, 1.5cm가 나오네요. 그럼 두께는 1.5cm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나 자 없어서 이것도 못 그리는데 하면 우리 밑바닥을 이 모는 종이에다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선생님 밑바닥 그린 거 혹시 보이세요? 이 밑바닥을 그려서 이 끝과 끝의 센치를 위에 토수의 가로 세로 잰 것과 동일하게 센치를 재주면 두께 또한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길이와 두께를 쟀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출토일자죠. 출토일자는 땅에서 우리가 유물을 꺼낸 날짜예요. 우리가 오늘 체험하고 있으니까 난 오늘 이거 받았어. 오늘 날짜 써주면 돼요. 알겠죠? 오늘 날짜를 써주시고요. 기록자,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내가 쓰고 있죠. 기록자는 내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이름을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죠? 특징을 친구들이 이 석고 방향제를 보고 특징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용두 같은 경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뒤에 날개 같은 것이 있다. 아니면 눈이 동그랗게 생겼다. 이가 보인다. 이빨이 보인다. 등등 다양하게 우리 친구들이 특징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친구들이 색깔을 칠한 것도 특징으로 잡아도 돼요.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노란색 눈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파란 색깔 날개를 달고 있다 등등 내가 색칠한 것 또한 특징으로 잡아서 작성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코가 뾰족하게 위를 향하고 있다. 콧구멍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빨이 보인다. 등등 아니면 삼각형 뿔처럼 생겼다. 등등 친구들이 관찰한 그대로를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모는 종이에 유물을 그려주세요라고 적혀 있죠. 선생님은 이제 센치를 재기 위해서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센치를 재기 위해도 그림을 그렸고 우리 친구들 요즘은 발굴을 하면 바로 사진으로 찍으면 되는데 왜 유물을 그림으로 그려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라는 것은 내가 찍는 각도와 그리고 빛의 셀이라든가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 유물의 모양이 왜곡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유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을 하는 것도 발굴 일지에 작성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석고 방향제에 있는 유물들의 모습을 정확히 그려서 기록에 남겨주면 이 유물 명세서는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물 명세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랑 함께 체험을 해봤는데 친구들 어떠세요? 쉬웠어요? 아니면 어려웠나요? 아니면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 비록 선생님이랑 직접 얼굴을 보면서 활동을 하진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나마 발굴과 그리고 발굴 조사를 위한 고고학 연구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발굴 후에 실내 작업 중 하나인 유물 명세서 작성을 체험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박물관에 가서 유물들을 관찰할 때도 이 발굴 일지에 적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살펴본다면 좀 더 재미있는 박물관 관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체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친구들 안녕!